라면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아니었다면 이 작은 옥탑방의 공기가 살아있는 무언가라는 사실조차 잊었을 것이다. 새벽 4시, 창밖의 서울은 아직 짙은 회색빛 잠에 빠져 있었지만 나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 도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깨어났다. 천장에 얼룩진 곰팡이 자국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저 자국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그 영토를 넓혀갔다. 여름엔 습기를 머금어 짙은 녹색 괴물처럼 보였고 겨울엔 바싹 말라붙어 흉터처럼 남았다. 어쩌면 저 곰팡이는 이 방의 진짜 주인이고 나는 잠시 새들어 사는 세입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한 젓가락 남은 면발을 억지로 삼켰다. 맵고 짠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속을 긁는 느낌이 들었다. 배를 채우기 위한 행위일 뿐. 맛을 느끼는 감각 따위는 사치가 된 지 오래였다. 텅 빈 냄비를 싱크대에 던져두고 낡은 운동화에 발을 구겨 넣었다. 현관문을 열자 겨울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차가운 칼바람이 뺨을 베었다. 서울의 새벽 공기는 언제나 두 가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밤새 쌓인 도시의 먼지 냄새와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나는 그 익숙한 악취를 폐 깊숙이 들이마시며 옥상 난간으로 다가갔다. 내 옥탑방에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과 다닥다닥 붙은 낡은 빌라들의 지붕만이 시야를 가득 메웠다. 저 아래 골목길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이 취객의 고성이나 새벽 배송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이곳은 서울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가장 낮은 곳, 잊혀진 혈관 같은 곳이었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차갑게 식은 손가락들을 꼼지락거렸다. 곧 첫 번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했다. 24시간 편의점 야간 근무, 잠에 취한 사람들, 술에 취한 사람들, 그리고 삶에 취한 사람들이 뒤섞여 지나가는 곳. 그곳에서 나는 투명인간이 된다. 바코드를 찍고 돈을 받고 거스름 돈을 내어주는 기계. 손님들은 내 얼굴을 보지 않는다. 그들은 유니폼에 새겨진 김민준이라는 이름표 대신 그저 알바생이라는 팻말을 볼 뿐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투명인간이 되는 것은 때로 상처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좁고 가파른 옥상 계단을 내려왔다. 한 칸 한 칸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낡은 건물의 신음처럼 들렸다. 복도를 지나는데 옆집 아저씨가 버린 소주병들이 문 앞에 나뒹굴고 있었다. 아마 어제도 밤새 술을 마셨겠지.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술을 마셨고 저마다의 이유로 아침을 힘겹게 맞이했다.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20분. 나는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시끄러운 록 음악이 고막을 때렸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음악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초라한 옥탑방의 청년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그린 웹툰 속 주인공처럼 거대한 검을 휘두르며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었다. 내 유일한 탈출구, 유일한 꿈, 그것은 낡은 태블릿 PC 안에 있었다. 밤샘 근무와 주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겨우 장만한 중고 태블릿. 그 작은 화면 속에서 나는 신을 창조하고 세계를 만들고 이야기를 엮어냈다. 나의 주인공 아크는 나와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약자를 보면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으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다. 어쩌면 아크는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 현실에서는 결코 될 수 없는 나의
이상향이었을 것이다. 편의점의 자동문이 열리며 나를 현실로 다시 끌어당겼다. 어서 오십시오. 감정 없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교대 근무자와 몇 마디를 나눴다. 그는 하품을 하며 어젯밤 있었던 진상 손님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그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 나는 카운터 아래에 숨겨둔 스케치북을 꺼냈다. 연필을 쥐자 차갑게 굳어있던 손가락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새로운 악당 캐릭터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희망을 먹고 자라는 그림자 괴물. 그 괴물은 화려한 도시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태어나 절망과 무관심을 양분 삼아 거대해진다. 그때였다. 딸랑. 문에 달린 종이 울리며 손님 한 명이 들어왔다. 번쩍이는 명품 시계와 잘 다려진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였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이봐, 수입 맥주 어딨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쪽을 가리켰다. 저쪽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손님, 남자는 귀찮다는 듯이 냉장고로 걸어가더니 맥주 몇 캔을 꺼내 카운터 위로 던지듯 올려놓았다. 나는 묵묵히 바코드를 찍었다. 남자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내밀며 내 스케치북을 흘깃 보았다. 이런 거 그릴 시간에 공부나 더 하지 그래. 그러니 이런 데서 야간 알바나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고 대꾸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카드를 받아 결제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나의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남자는 피식 웃으며 편의점을 나갔다. 자동문이 닫히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그래, 저게 바로 세상이 나를 보는 방식이다. 옥탑방에 사는 편의점 알바생. 꿈 따위는 사치인,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젊은이. 나는 스케치북을 거칠게 덮었다. 연필심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방금 구상하던 그림자 괴물의 얼굴 위로. 조금 전 그 남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어쩌면 사람들의 희망을 먹고 사는 진짜 괴물은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타인의 꿈을 짓밟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동이 트고 세상이 완전히 잠에서 깨어날 무렵 나의 야간 근무도 끝이 났다.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옥탑방으로 향했다. 아침 햇살이 밤새 얼어붙었던 도시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내게 닿지 않는 것 같았다. 방으로 돌아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쓰러졌다. 잠이 쏟아졌지만 태블릿을 켜는 것을 잊지 않았다. 화면을 밝히자 어젯밤까지 그리던 아크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강인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의 눈을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아직 괜찮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이 네모난 캔버스 안에서 나는 여전히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니까. 나는 아직 내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지독한 현실 속에서도 나를 숨쉬게 하는 유일한 것. 나는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오늘 하루도 버텨내야만 했다. 태블릿을 가슴에 품은 채 나는 짧고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창밖에서는 회색빛 도시의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짧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더 이상 새벽의 희미한 빛이 아니었다. 전고의 태양은 도시 전체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지만 내 옥탑방의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다. 몸을 일으키자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밤샘 근무의 후유증은 마치 무거운 갑옷처럼 온몸을 짓눌렀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두 번째 아르바이트까지는 1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배달 대행. 낡은 스쿠터를 타고 서울의 혈관을 누비며 음식을, 서류를,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을 실어 나르는 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보다는 고되었지만 시급이 조금 더 높았고 무엇보다 헬멧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내 표정을 읽을 수 없다는 점이 좋았다. 나는 어제 먹다 남은 찬밥에 김치 한 조각을 올려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겼다. 그리고 어젯밤에 그 남자, 그의 경멸 어린 눈빛을 떠올렸다. 이런 거 그릴 시간에 공부나 더 하지. 그 말이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두고 봐. 언젠가 내 그림이, 내 이야기가 당신 같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가득 울려 퍼지게 만들 테니. 그런 치기 어린 다짐은 가난한 현실 속에서 나를 버티게 하는 몇 안 되는 주문이었다. 낡은 가죽 재킷을 걸치고 헬멧을 썼다. 턱끈을 조이자. 세상은 좁은 바이저 너머로 보이는 풍경으로 축소되었다. 스쿠터에 시동을 걸자. 컥컥거리는 엔진 소리가 내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거대한 도시의 흐름 속으로 합류했다. 오늘의 첫 배달지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뜨거운 커피와 샌드위치. 아마도 지루한 오후의 회의에 지친 누군가가 주문했으리라. 나는 차들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가며 속도를 높였다. 빨리빨리. 이 도시의 신은 아마 속도라는 이름을 가졌을 것이다. 모두가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 경쟁 속에서 나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강남의 번화가. 거대한 백화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였다. 화려한 쇼윈도 안에는 값비싼 명품들이 계절을 잊은 채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시선을 돌리다가 한 여자에게 눈길이 멈췄다. 그녀는 쇼윈도 앞에 서 있었다. 아기 옷들이 전시된 곳이었다. 작고 귀여운 옷과 신발들이 파스텔톤 조명 아래에서 동화처럼 빛나고 있었다. 여자는 배가 제법 불러 있었다. 곧 세상에 나올 아기를 기다리는 예비 엄마인 듯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이나 기쁨 대신 설명하기 힘든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도 그 아름다움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보통 저런 시기에는 남편이나 가족과 함께 행복한 표정으로 쇼핑을 하지 않나. 내 머릿속에 그런 진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옷차림은 수수했다. 값비싼 코트나 가방 대신 평범한 니트 원피스에 편안해 보이는 단화를 신고 있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주변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감이 느껴졌다. 마치 고급 액자 속에 끼워진 낯선 그림처럼 초록불로 신호가 바뀌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다. 나는 고개를 흔들어 잡념을 떨쳐내고 다시 엑셀을 당겼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얼굴 중 하나일 뿐이다. 이 도시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별처럼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나는 그녀의 고독한 표정을 애써 지우며 배달지로 향했다. 몇 건의 배달을 더 마쳤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3시 허기를 달래기 위해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하나를 샀다. 그리고 잠시 쉬기 위해 한강공원 근처에 한적한 벤치로 스쿠터를 몰았다. 강물은 겨울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고 멀리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김밥 포장지를 벗기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조금 전 강남에서 보았던 그 임산부였다. 그녀는 강가를 바라보며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이번에도 혼자였다. 그녀의 어깨는 유난히 작아 보였다. 둥글게 솟아오른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손길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지만 그 모습이 어쩐지 위태로워 보였다.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겨진 섬처럼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왜 저 사람은 항상 혼자일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혹시 나처럼 이 거대한 도시에서 기댈 곳 하나 없는 사람인 걸까? 동질감 비슷한 감정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다. 물론 나와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곧 새로운 생명을 품에 안을 것이고 나는 텅 빈 옥탑방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외로움의 그림자가 우리 두 사람을 희미하게 연결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나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차가운 밥알이 입안에서 겉돌았다. 심장이 이유 없이 조금 빠르게 뛰었다. 들킨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 걸음걸이는 무척이나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춥고 길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가 면 없는 낡은 빌라의 계단을 오르며 나는 낮에 보았던 그녀를 다시 떠올렸다. 문득 내 웹툰 속 고독한 여왕 엘라의 모습이 그녀와 겹쳐 보였다. 엘라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도 믿지 못해 스스로를 성에 가두어 버린 인물이었다. 나는 항상 그녀의 외로움을 상상으로만 그렸는데 오늘 실제 그녀와 닮은 사람을 본 것만 같았다. 방에 돌아와 태블릿을 켰다. 하얀 화면 위에 펜을 가져갔다. 새로운 에피소드에 콘티를 짜야 했지만 손가락은 다른 것을 그리고 있었다. 스케치였다. 벤치에 홀로 앉아 강을 바라보는 한 여자의 뒷모습, 둥근 배의 곡선과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어깨. 나는 얼굴을 그리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그녀의 얼굴에 어떤 표정을 그려 넣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을 그리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오늘 나는 그녀를 2번이나 보았다. 수천만 명이 스쳐 지나가는 이 서울에서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을 2번이나 마주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연일까? 아니면 이 잿빛 도시가 나에게 보내는 어떤 신호 같은 것일까? 나는 펜을 내려놓고 완성된 스케치를 바라보았다. 그림 속 여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내 방의 공기 속으로 깊게 새우며들어 나의 고독과 뒤섞였다. 밖에서는 또다시 도시의 소음이 밀려왔다.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그 모든 소음 속에서 그림 속 그녀와 나만이 완벽한 정적 속에 갇혀있는 듯 했다. 내일도 나는 그녀를 다시 보게 될까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지며 나는 그림을 저장했다. 그리고 내일의 아르바이트와 생활비를 걱정하며 다시 차가운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이름 모를 여자는 내 고단한 하루 속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희미한 파문을 남기고 있었다. 다음 날, 하늘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잿빛이었다. 금방이라도 차가운 겨울비를 쏟아낼 것처럼 낮게 가라앉은 구름은 어쩐지 내 마음의 풍경과도 닮아 있었다. 나는 어김없이 스쿠터에 올라타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달렸다. 오늘의 배달 구역은 종로였다. 고층 빌딩과 낡은 상가, 화려한 관광객과 지친 직장인들이 어지럽게 뒤섞인 곳. 그곳은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불편하게 동거하는 공간이었다. 몇 건의 배달을 정신없이 마친 후였다. 종로타워 근처. 넓은 보도를 가로질러 다음 목적지로 향하던 중이었다.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춰 섰을 때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였다. 어제 보았던. 그리고 내 태블릿 속에 스케치로 남아있는 그 임산부. 그녀는 이번에도 혼자였다. 무언가 다급한 일이 있는지 조금 빠른 걸음으로 인파 속을 걷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헬멧 속에서 마른 침을 삼켰다. 오늘로 세 번째야. 대체 이건 무슨... 내 생각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갑자기 휘청거렸다. 한 손으로 불룩한 배를 감싸 쥐었고 다른 한 손은 허공을 더듬었다. 그녀의 얼굴이 고통으로 하얗게 질렸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그저 길을 비켜갈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쿵 하는 소리는 주변 소음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지만 내 눈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꺼지고 그녀가 쓰러지는 모습만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잠시 멎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쓰러진 그녀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치 길 위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을 보듯 거리를 두고 그녀를 빙 둘러쌌다. 어머, 어떻게 술 취한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괜히 얽혔다가 큰일 나.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내 귀에 박혔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극적인 광경을 촬영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렌즈는 쓰러진 여자의 고통을 무심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나는 스쿠터 핸들을 쥔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가야 해. 다음 배달 시간이 늦었어. 한 건이라도 늦으면 페널티를 물어야 해. 괜히 나섰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경찰서에 불려다니기라도 하면. 남은 아르바이트는 전부 잘릴 거야. 내 머릿속의 이성은 그렇게 속삭였다. 그것은 지난 25년간. 이 차가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생존 본능이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쓰러진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쁘게 몰아쉬는 숨, 식은땀으로 젖은 이마.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 침묵하는 군중 속에서 그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웹툰 속 주인공 아크가 떠올랐다. 만약 아크였다면 어땠을까? 그는 망설였을까? 위험을 계산하고 자신의 손해를 따졌을까? 하니 그는 망설임 없이 검을 뽑아들고 가장 먼저 달려나갔을 것이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크가 아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비겁한 현실주의자일 뿐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자. 어차피 누군가는 신고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괜찮아.
그때였다. 그녀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힘겹게 배를 감싸 안았다. 그 모습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나를 낳고 홀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진으로만 기억하는 어머니. 어쩌면 내 어머니도 이렇게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차가운 길 위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이 뇌리를 스쳤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윤장, 나는 나직하게 욕설을 뱉으며 스쿠터를 거치되 위에 거칠게 세웠다. 탕! 하는 쇠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주변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나는 헬멧을 벗어던지고 인파를 향해 돌진했다. 비키세요. 좀 비켜보세요. 내 목소리는 거칠고 다급했다. 사람들은 마지못해 길을 터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가까이에서 본 그녀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희미했다. 정신 좀 차려보세요. 괜찮으세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희미한 신음만을 흘릴 뿐이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하다. 나는 재킷을 벗었다. 밤샘 근무와 배달 일로 땀 냄새가 밴 낡아빠진 가죽 재킷. 내가 가진 옷 중에 가장 비싼 옷이었다. 나는 그것을 접어 그녀의 머리 밑에 조심스럽게 받쳐주었다. 차가운 바닥에 냉기라도 조금이나마 막아주고 싶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을 향해 절박하게 외쳤다. 거기 그냥 서서 보고만 있지 말고. 누구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빨리요. 내 고함에 사람들은 움찔했다. 몇몇은 시선을 피했고 몇몇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세워진 투명한 벽이 나와 쓰러진 여자. 그리고 세상을 갈라놓고 있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째서 세상에 우리 둘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 제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쓰러졌잖아요. 제발 신고 좀 해달라고요. 나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다. 내 목소리는 빌딩 숲 사이에서 공허하게 흩어졌다. 바로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신고했어요. 곧 올 거래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나는 터져 나오려는 숨을 겨우 골랐다. 이제 구급차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나는 다시 그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가쁜 숨소리가 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거예요. 나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 반복해서 말했다. 그것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공포에 질린 나 자신을 다독이기 위한 말이기도 했다. 그때 그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다. 초점을 잃었던 그녀의 눈이 마침내 나를 향했다. 공포와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다. 그것은 안도감이었을까? 아니면 고마움이었을까?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했다. 나는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댔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갈라져 있었다. 자신의 고통보다 뱃속의 아이를 먼저 걱정하는 그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 가슴을 내리쳤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걱정 마세요. 아기도, 당신도 무사할 겁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나도 몰랐다. 하지만 그렇게 말해야만 했다.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침묵의 거리를 찢으며 한 줄기 희망의 소리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희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 애를 태우는 고문처럼 느껴졌다. 종로의 교통체증은 악명 높았다. 꼬리에 꼬리를 문 차들은 거대한 주차장처럼 멈춰 서 있었고 구급차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는 듯 했다. 사이렌 소리는 빌딩 사이를 오가며 울려 퍼질 뿐.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호흡이 눈에 띄게 얕아지고 있었다. 파랗게 질렸던 입술은 이제 거의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다. 이마에 맺혔던 식은땀은 차갑게 식어 마치 죽음의 이슬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을 잡은 내 손으로 그녀의 생명이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구급차를 기다리다가는 모든 게 끝장이다. 내 머릿속에서 위험 신호가 울렸다. 이성은 계속해서 경고했다. 네가 할 일은 끝났어. 이제 전문가들에게 맡겨. 더 이상 얽히지 마. 하지만 심장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는 내 심장은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다. 무슨 수라도 내 이대로 그녀를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어. 나는 결심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고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차도로 뛰어들었다. 택시 좀 세워주세요. 나는 미친 사람처럼 팔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빠르게 달리는 차들은 나를 피해갈 뿐이었다.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퍼붓는 운전자도 있었다. 그들의 눈에 나는 그저 길을 막는 성가신 장애물일 뿐이었다. 제발요. 사람이 죽어가요. 병원에 가야 한다고요. 내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들의 굳게 닫힌 차창을 뚫지 못했다. 절망감이 목까지 차오를 때였다. 빈 택시 한 대가 내 앞쪽에서 속도를 줄였다. 희망이 보였다. 나는 택시 앞으로 달려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기사님, 제발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병원까지 좀. 중년의 택시기사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내 뒤쪽에 쓰러져 있는 그녀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스친 것은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심과 귀찮음이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안 돼요. 괜히 사람 잘못 태웠다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 다른 차 알아보쇼. 그는 매정하게 창문을 올리고는 엑셀을 밟아 사라져버렸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세상은 어째서 이토록 차가운가. 사람의 목숨이 눈앞에서 꺼져가는데 어째서 모두가 외면하는가. 분노가 치밀었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나는 다시 차도로 뛰어들었다. 그때 또 다른 택시 한 대가 다가왔다. 이번에는 놓칠 수 없었다. 나는 그 차의 앞을 내 몸으로 막아섰다. 끼익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택시가 급정거했다. 미쳤어. 죽고 싶어. 나이 지긋한 기사님이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나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거의 빌다시피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기 제 아내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야 해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요. 나도 모르게 아내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렇게라도 해야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허둥지둥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얼마 안 되는 현금, 아르바이트로 번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을 전부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이거 전부 드릴게요. 이것밖에 없지만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기사님은 내 손에 들린 돈과 눈물이 그렁그렁한 내 얼굴, 그리고 저 멀리 쓰러진 그녀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 잠시 갈등의 빛이 스쳤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에이, 씨,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돈은 됐고 빨리 태워. 그 말은 낙의 구원과도 같았다. 나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달려갔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 한 용감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나를 도왔다. 같이 들죠. 우리는 힘을 합쳐 그녀를 조심스럽게 들어 택시 뒷좌석에 눕혔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내 무릎에 뉘이고 뒷좌석에 올라탔다. 기사님,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알았수다. 꽉 잡아요. 택시는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기사님은 경적을 울리고 가끔은 욕설을 섞어가며 차들 사이를 뚫고 달렸다. 창밖의 풍경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내 모든 신경은 무릎에 누워있는 그녀에게로 향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요. 제발 정신 잃으면 안 돼요. 나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숨결이 내 허벅지에 희미하게 닿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아까보다 천이 더 떨어진 것 같았다. 바지 위로 축축한 감촉이 느껴졌다. 피는 아니었지만 양수가 터진 것인지도 몰랐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갑자기 내 손을 힘주어 잡았다. 나는 놀라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눈을 뜨고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똑바로 나를 향해 있었다. 그 눈은 고맙다고 말하고 있었다. 당신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아기를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 세상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말아요. 내가 있잖아요. 다 왔다. 기사님의 외침과 함께 택시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급정거했다. 나는 문을 열고 뛰쳐나가 소리쳤다. 여기요, 환자예요. 임산부라고요. 자동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와 의사들이 이동식 침대를 끌고 달려나왔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그녀를 택시에서 꺼내 침대 위로 옮겼다. 나는 그녀의 곁을 따라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한 간호사가 내 앞을 막아섰다. 여기까지입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세요. 그 질문에 나는 얼어붙었다. 보호자 나는 그녀의 이름조차 모른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저 길에서 그녀를 발견한 사람일 뿐이다. 아니요, 저는 그냥 길에서. 내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졌다. 간호사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내 몰골, 낡은 재킷. 그녀의 눈에 나는 그저 수상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다. 관계자가 아니시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쾅! 응급실 문이 내 앞에서 닫혔다. 나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몇 분 전까지의 긴박함과 아드레날린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을 내려다보았다. 내 손에는 그녀의 차가운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바지에는 정체 모를 액체가 묻어 끈적였다. 나는 굳게 닫힌 응급실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을까 그녀는. 그리고 그녀의 아기는 무사할까? 알 수 없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의 세상에서. 나는 또다시 밖으로 밀려난 이방인이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나는 지독한 피로감과 불안감 속에서 망부석처럼 앉아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병원 복도의 형광등은 눈이 시릴 정도로 밝았고 내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여전히 응급실 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한 간호사가 다가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저기요, 환자분 보호자 아니시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여긴 환자와 관계자 외에는 계실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없었지만 그 말은 나를 이 세계로부터 밀어내는 단호한 벽처럼 느껴졌다.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자격으로 이곳에 더 앉아 있겠는가? 나는 그녀의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모르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병원 문을 나서자 밤이 깊은 도시의 찬 공기가 나를 감쌌다. 나를 병원까지 태워줬던 택시기사님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그는 떠나기 전 내 어깨를 툭툭 치며 좋은 일 한 거요. 총각 복 받을 거야 라는 말을 남겼었다. 하지만 지금 나게 남은 것은 텅 빈 지갑과 지독한 피로감 그리고 심장을 갉아먹는 불안감뿐이었다.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길은 꿈속을 걷는 것 같았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온했다. 차들은 여전히 달리고 술집의 넌사이는 화려하게 빛나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길을 걷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한복판에서 한 생명이 꺼져가던 그 처절한 사투는 오직 내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사건이 되어버렸다. 방에 돌아오자 차가운 공기가 나를 맞았다. 나는 불도 켜지 않고 침대 위로 쓰러졌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곰팡이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고통스러운 신음이,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바라보던 그 절박한 눈빛이 떠올랐다. 아기!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과연 그녀의 아기는 무사할까? 응급실 문이 닫히기 직전 의사들이 다급하게 외치던 의학 용어들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이 무력감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영웅은 세상을 구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법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다. 그저 더 깊고 어두운 공허함 속으로 던져진 겁쟁이일 뿐이었다.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내 일상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멍하니 서 있기 일쑤였고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잘못 주는 실수까지 했다. 점장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정신을 다른 데 팔다가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다. 그녀를 구한 대가는 위태롭게 쌓아 올린 내 일상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밤이 되면 태블릿을 켰다. 내 웹툰 아크의 다음 화, 마감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컷도 그릴 수 없었다. 강인하고 희망에 찬 주인공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현실의 나는 너무나도 무력하고 초라했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무슨 소식이라도 들어야만 했다. 나는 다시 그 대학병원을 찾아갔다. 하지만 접수 창구의 직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답할 뿐이었다. 환자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가족이 아니시면 돌아가 주세요.
나는 로비 의자에 앉아 몇 시간이고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혹시라도 그녀의 가족이나 지인을 볼 수 있을까 하는 헛된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만 흘러갈 뿐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나는 패배자처럼 병원을 나섰다. 그 후로도 며칠이 더 흘렀다. 나는 조금씩 체념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대로 영원히 그녀의 소식을 모른 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현실일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배달을 위해 종로거리를 다시 지나게 되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발견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나는 스쿠터의 속도를 줄였다. 그런데 그곳의 풍경이 조금 이상했다. 양복을 빼입은 남자 서너 명이 주변 상인들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었다. 그들은 경찰이 아니었다. 그들의 구두는 비싸 보였고 태도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압적이었다. 그들에게서는 돈과 권력의 냄새가 났다. 한 남자는 주변 건물의 CCTV 위치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들은 누구지? 설마 그녀와 관련된 사람들인가? 나는 혹시라도 눈에 띌까봐 서둘러 엑셀을 당겨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백미러로 비친 그들의 모습이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이틀 뒤 현실이 되었다. 한강 다리 위를 달리다가 신호 대기 중인 택시 옆에 섰는데 운전석에 앉은 기사님이 낯이 익었다. 바로 그날 나를 도와주었던 그 택시 기사님이었다. 그도 나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아는 척을 했다. 어이, 총각 오랜만이네. 그날 그 산모는 어떻게 됐수? 저도 그 이후로는 소식을 모릅니다. 내 대답에 기사님은 혀를 차며 말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야. 며칠 전에 어떤 대단한 양반들이 나를 찾아왔었어. 비서라고 하던데. 그날 일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더라고. 총각 인상착이랑 어디로 갔는지 전부 다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냥 병원 앞에 내려주고 왔다고만 했지. 아무래도 총각이 보통 사람을 구한 게 아닌가 봐. 기사님의 말은 내 머리를 강타했다. 그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나를 찾고 있었다. 왜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부자들의 세계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다. 혹시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은 아닐까? 괜히 곤란한 일에 휘말리게 된 것은 아닐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그녀의 안위에 대한 걱정은 이제 나 자신에 대한 불안감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옥탑방에 돌아와 태블릿을 열었다. 그리고 내가 그렸던 그녀의 뒷모습 스케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보이지 않는 여자.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저 고독해 보이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침묵 뒤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과연 사람을 구한 것일까? 아니면 내 감당 못할 운명의 발을 들인 것일까? 정답 없는 질문이 밤의 메아리가 되어 좁은 옥탑방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 메아리 속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나의 선행이 남긴 것은 따뜻한 보람이 아니라 차갑고 끈적한 공포였다. 그날 이후 나의 세상은 좁은 옥탑방이 전부가 되었다. 나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 나를 찾고 있다는 그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거리로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간신히 나갔지만 마치 수배자처럼 모자를 푹 눌러쓰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불안감은 곰팡이처럼 내 마음속에서 번져나갔다.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낯선 차가 골목에 멈춰 서기만 해도 창문 뒤에 숨어 한참을 지켜보았다. 나의 선행은 이제 나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렸다. 나는 그녀를 구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차라리 그날 다른 사람들처럼 모른 척 지나쳤어야 했다. 그랬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공포에 떨며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날도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새벽이었다. 좁은 계단을 오르는데 내 옥탑방 문 앞에 그림자 2개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들이었다. 지난번 종로에서 보았던, 그리고 택시기사님이 말했던 바로 그 검은 양복의 남자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내 발은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이 먼저 나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돌렸다. 김민준 씨 되십니까? 한 남자가 나직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남자는 허리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이서연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 이서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만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는 명확했다.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대체 내가 무슨 일에 휘말린 것인가? 제가 왜... 자세한 이야기는 가시면서 들으시죠. 잠시 저희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그들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저항을 포기한 채 그들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 골목에는 내가 평생 타볼 일 없을 것 같은 검은색 고급 세단이 조용히 서 있었다. 한 남자가 차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내 작업복 차림과 땀과 먼지에 전 운동화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푹신한 가죽 시트 위로 어색하게 몸을 실었다.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창밖으로 익숙한 나의 동네가 빠르게 멀어져 갔다. 차는 내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없이 지나쳤던 한강 다리를 건너 화려한 강남의 불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전 내가 그녀를 내려주었던 바로 그 대학병원에 멈춰 섰다. 하지만 차가 향한 곳은 응급실이 아니라 일반인은 출입이 통제된 VIP 병동 입구였다. 나는 남자들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호텔처럼 카펫이 깔려 있었고 공기는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아로마 향으로 가득했다. 한 병실 문 앞에서 남자들이 멈춰 섰다. 들어가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곳은 병실이 아니었다. 넓은 창으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가까웠다. 그리고 창가 옆 편안한 의자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였다. 하지만 길 위에서 고통스럽게 쓰러져 있던 창백한 모습이 아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우아한 실내 가운, 그리고 무엇보다 혈색이 도는 건강한 얼굴.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작고 예쁜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세상 모르고 잠든 아기가 새근거리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몇 주간 나를 짓누르던 지독한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살아있었구나. 아기도, 그녀도 모두 무사했구나. 그녀가 곁에 있던 비서들에게 손짓하자 그들은 조용히 물러났다. 방 안에는 나와 그녀, 그리고 잠든 아기. 이렇게 셋만 남았다. 앉아요,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나는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김민준 씨, 내 목숨과 내 아이의 목숨을 구해주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문을 열었다. 그날 저는 갑작스러운 자간전증으로 정신을 잃었어요. 의사 말이
조금만 늦었어도 저와 제 아이, 둘 다 위험했다고 하더군요. 민준 씨가 아니었다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어떻게 저를 내 비서들이 조금 수고를 했어요. CCTV, 택시 회사 기록, 주변 상인들의 증언까지. 민준 씨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준 씨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았고요. 신뢰가 되었다면 용서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날 길 위에서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을 보았어요. 다른 모든 이들이 나를 외면할 때 민준 씨는 나를 사람으로 봐주었어요.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요. 그녀의 말에 나는 울컥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의 행동이 그저 무모한 충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아주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다가왔다.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내가 간신히 뱉어낸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보답을 하고 싶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내 쪽으로 밀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거액의 수표가 들어있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아닙니다. 저는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알아요.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서 내가 민준 씨에게 주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니에요. 기회예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에 화면을 내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내가 그리다 만 웹툰 아크의 그림이 떠 있었다. 민준 씨의 꿈을 봤어요. 아주 재능 있는 이야기꾼이더군요. 그 그림 속 주인공 아크의 눈을 봤어요. 그날 길 위에서 내가 보았던 민준 씨의 눈과 똑같았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내 꿈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우리 그룹에서 이번에 콘텐츠 제작사를 새로 설립했어요. 민준 씨의 웹툰 아크를 그곳에서 정식으로 연재해줬으면 해요. 최고의 편집팀과 어시스턴트를 붙여주고 최고의 플랫폼에 론칭할 겁니다. 민준 씨의 이야기를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내가 날개를 달아주고 싶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동정이나 자선이 아니었다. 내 재능에 대한 인정이자 내 꿈에 대한 투자였다. 그리고 이건 우리 회사 소속 작가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예요. 그녀는 다른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였다. 지긋지긋한 옥탑방이 아닌 햇볕이 잘 드는 깨끗한 작업실 겸 주거 공간이었다. 더 이상 곰팡이 핀 옥탑방에서 떨지 말고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이야기를 만들어줘요. 그게 민준 씨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에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한 그룹의 회장이 아닌 진심으로 나를 응원하는 한 사람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겨우 그 말을 내뱉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동이 트고 있었다. 서울의 아침 해가 밤새 차가웠던 도시를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햇살은 더 이상 잿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눈부시게 따뜻한 황금빛이었다. 나는 주머니 속의 계약서를 만지작거렸다.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내가 살던 동네 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너머 어딘가에 나의 낡은 옥탑방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속해 있지 않았다. 나는 발걸음을 옮겼다. 새로운 나의 집, 나의 작업실로, 그리고 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곳으로. 며칠 후
나는 깨끗한 새 작업실 책상에 앉아 태블릿을 켰다. 그리고 아크의 새로운 페이지를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마침내 내 주인공의 얼굴에 진짜 미소를 그려 넣을 수 있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미소가 아니라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모든 것을 이겨낸 평온한 미소를.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내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길 위에 작은 선행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까지 구원했다는 것을. 잿빛 도시의 차가운 하늘 아래 마침내 나의 옥탑방에도 환한 해가